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은 분들이 알게 된 거는 사실은 22년 이후예요. 과거 10년은 어디 장기국채가 4%를 주고 5%를 줘요. 2010년부터 2020년 구간이야말로 일시적이었다는 거죠, 계속.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대피해야 되는 자산은 확실히 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가장 상승 토크,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크다고 보고, 랩에 관련해서 그 설명을 어쨌든 간단하게 좀 소액 일반 이제 저희 오레셋에 가입 못하셨던 분들도 다 하실 수 있게 이제 증권사랑 공동 협약을 해서 이제 상품이 출시가 곧 아주 제가 봤을 때는 한 2달 안에는 출시가, 빠르면 한 달 안에 출시가 되고 그럴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5천만 원 이상이어도 가입이 가능하시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저희가 PB분들 대상으로 이제 설명회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썼던 프레젠테이션 자료 아주 간단하게 추려서 그 자료를 이제 PB분들한테, 이제 저희를 아예 모르는 분들한테 하는 거 말고, 이제 PB분들은 저희를 몰랐을 거니까 그거 말고 이제 간단하게 추려서 이제 한 거를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시장 관련해서 향후 변동성이나 뭐 국채나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떤 게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한번 보실까요? 그 삼성증권은 아니고 다른 증권사 2개 정도 아마 지금 출시가 될 것 같은데, 하나는 대형 증권사고 하나는 한 뭐 중형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딱 어디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이제 거의 완료 단계라 딱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하고, 요거는 이제 곧 이제 완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질문 나왔습니다. 오레셋이랑 차별점은? 그것도 오레셋하고의 차별점과 오레셋이 랩에 비해 뭐가 좋고, 뭐 아니면 랩이 오레셋에 비해 뭐가 좋을 수 있고, 요거는 제가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간략히 이런 거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원래 오레셋은 롱숏이고,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수혜될 것 같은 건 롱이고, 이제 장기적으로 아닐 것 같은 건 숏인데, 물론 롱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 가치에 불리하기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숏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숏보다는 롱이 높은데, 어쨌든 롱숏이지만 실제 저희가 이제 증권사 통해서 판매가 나갈 때, 랩으로 나갈 때는 롱숏으로 나갈지 롱온리로 할지는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잘하면 롱온리로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롱온리로 나갈 거면 이제 저희 오레셋의 특징이 결국에 이제 위기가 왔을 때, 위기나 어떤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잘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사실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액티브로 이런 원자재 같이 다룰 수 있는 하우스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모든 운용사나 다 합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롱으로도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온다고 해도 분명히 롱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은 여러 존재하거든요. 맞습니다. 모든 자산군을 본다면 그런 식으로 하게 될 거고, 만약에 롱온리로 가게 된다면 여기 이제 나와 있지만 뭐 이런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거다. 비중을, 현금을 확 늘릴 수도 있고, 이제 예를 들면 좀 정말로 그런 시그널이 왔다 하면 현금을 확 늘리고, 대체 투자를 뭐 어떤 식으로든 늘리고, 이런 조정을 그때그때 잘 할 수 있는 게 이제 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랩은 어쨌든 저희가 소액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5천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펀드처럼 저희가 주문 지정을 이제 그 신탁운용팀이나 이런 쪽에다 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주문의 용이성이 좀 훨씬 편하다. 그러니까 실시간 대응이 좀 더 된다. 이거를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포트폴리오 구성은 오레셋을 기반으로 해서. 맞습니다. 오레셋을 기반으로 하지만 숏은 안 들어갈 수 있다. 뭐 그리고 이제 매크로 정말로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뭐 이게 워낙 모르고 PB분들도 몰라서 이런 것까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많은 그루들 있잖아요. 해외에 이런 어떤 헤지펀드 그루들은 다 매크로 기반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루가 될 수 있는 거는 나중에 돌아서 봤을 때 한 해도 손실 낸 적 없이 평균적으로 그래도 30년간 뭐 10%, 20%씩 꾸준히 수익을 냈더라,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저는 무조건 탑다운 방식이 돼야 되고 매크로를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어떤 큰 위험을 비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매년 뭐 높은 수익을 낸 거냐, 이건 아니고, 손실은 한 해도 안 냈더라도 어떤 연도는 뭐 그냥 보합일 수도 있고, 어떤 연도는 10%일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한 4년, 5년 차에 막 100%가 난다든지. 저희는 참고로 오레셋은 올해랑 이제 내년 걸쳐서 한번 그런 게 한번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매크로 사이클이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연평균으로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꾸준하게 계속 잘 냈다. 그런 게 근데 한국에는 전혀 없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애초에 시작을 한 게, 저는 그럴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국내 상품에서는 기존의 6대4 포트조차도 리턴은 과거 이제 2022년 이전에 2010년부터 2021년인가요? 까지는 6대4 포트가 수익률이 약 11%였습니다. 여기. 그죠? 근데 그러니까 주식 6, 채권 4일 때인 거죠. 2022년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원유만 봐도 알 수, 사이클이 바뀐 걸 알 수 있다고. 원유가 백어데이션으로 들어가는 사이클이 오고 나니 어떻게 되죠? 6대4 전통적인 이제 주식 6, 채권 4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원래 연평균 11%였던 게 미국의 경우 4%로 내려갔습니다. 맞습니다. 반대로 이 옆에 보면 나오시죠. 6대4의 변동성은 이렇게 원래 과거에는 낮았는데 2022년 이후로 이렇게 높아졌다.
그러니까 채권이 전혀 해칭의 힘을 못하고 있다. 이게 한국의 대부분의 펀드들이 주식 채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나마 혼합형이어도 네, 주식 네. 채권이 구성이 되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해칭의 역할을 못한다. 네. 그러니까 특히 자산가들이나 어느 정도 투자를 도박이 아니라 이제 재테크의 개념으로 보시는 분들은 단순히 주식만 해서 너무 변동성이 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어떤 안정적인 해칭을 하면서 같이 가시길 원하는데 그게 안 되고 이제 만약에 어떤 그런 걸 맞아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맞아요. 변동성이 큰 그래서 자산이면 그쵸. 원래는 과거에는 이제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아닐 때는 주식 채권 6대4의 전략이 어느 정도 뭐 그런 안정성을 제공을 해줄 수 있었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거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액티브하게 사전에 파악해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측하고 저희가 22년에 한국에서 나름 1등을 했듯이 그럴 수 있었던 건 장기 국채의 금리 상승이 모든 위기의 근원일 거다. 인플레이션이 위기의 근원일 거다. 앞으로 채권은 해칭의 역할을 못할 거다. 이거를 제가 아주 예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21년 이럴 때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22년에 저희가 수익 여기 보시면 이게 22년 저희가 공식 시작이 22년 1월부터인데 22년 1월 시작부터 이게 아마 한 22년 말이 이쯤인가요? 아무튼 22년에 저희가 다른 최소 주식부터 채권 모든 게 이렇게 30% 이상씩 하락할 때 저희가 가장 크게 아웃퍼폼을 할 수 있었죠. 벤치마크 대비. 맞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이렇게 저희가 미리 대비를 한다. 그게 매크로 분석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말은 못할지라도 뭐 그래도 미리 선제적으로 잘 이런 부분은 대응을 한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최근 2주 만에 다시 이렇게 정고점으로 올라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파란색이 저희 누적 수익률이고 오레세 수익률이고 빨간색이 코스피, 녹색이 S&P, 노란색이 나스닥이고 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일대의 누적 수익률이고 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 참고로 녹색하고 노란색 있죠 여기. 네. 그러니까 저희는 다 원화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의 사실 공정하게 비교되어 있는 건 오직 코스피만일 뿐이지 코스피가 전 세계에서 올해 제일 높죠. 지금 전 세계 상승률 1등입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거의 몇 프로인지 모르고 거의 한 50% 넘게 코스피를 저희 시작부터 저희는 아웃퍼폼을 하고 있고 네. 이 나스닥하고 S&P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환율로 치면 거의 한 뭐 10% 가까이 빠졌잖아요. 맞습니다. 원달러가. 네. 그거를 전혀 반영 안 한 달러 기준 수익률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올해는 이거보다 훨씬 낫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냥 굳이 그거를 표시하기 싫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실제로는 달러 기준,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 하면 훨씬 낫겠죠. 네. 반대로 저희 오레셋은 완전히 원화 기준으로 한 수익률이라는 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훨씬 더 크게 아웃퍼폼 중이다. 맞습니다. 뭐 나스닥이든 S&P든 이거 여기 댓글에 이런 3년에 40%면 높은 게 아니라고 하시는데 자 시작 22년 처음부터 48.50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작점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22년 1월 시작점이 언제인지 이게 투자를 1, 2년밖에 안 되신 분들일 수 있어서 22년 1월에서 22년 말까지 22년은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코스피든 다 30%가량 채권도 30%가량 빠졌을 때예요. 맞아요. 역대급 난이도. 역대급 난이도. 그거를 거치고 요새 나스닥이나 미국이 그렇게 올라왔다고 해봤자 지금 여기 몇 프로인가요 지금 나스닥? 28% 정도 되는 저희 시작전부터라고 한다면 진짜 1월부터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만약에 투자하신 분들이 계시면 누적으로 저희 시작전부터 계속 투자해서 예를 들면 했을 때 나스닥이 지금 이 정도인데 시작할 때부터라고 하면 그 시작점이 언제였던 거를 모르시고 하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2년 1월에 만약에 코스피 삼성전자 샀잖아요. 네. 지금 이제 보합이에요. 아, 그렇죠. 맞네요. 22년 1월에 삼성전자 사셨으면 이제 보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여기 위에 나와 있지만 22년 1월부터 시작했을 때 48.50이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냥 몰빵해서 양지하 컴퓨터 샀으면 이런 분들은 절대 가입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는 도박을 하시는 분들이고 저희가 하는 건 도박이 아니라 절대 수익이에요. 매년 한 번도 저희가 마이너스가 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 번도 마이너스가 난 적이 없고 어느 진짜로 시리어스하게 주식 이런 투자를 재테크의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그렇게 그런 도박적인 종목에 몰빵으로 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꾸준한 복리 수익을 추구를 하시는 거지. 그럴 분들이 하셔야 되고 나스닥 시니아 하지만 저희가 훨씬 높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더 내려가니까 여기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자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그럼 운영이 됐냐 지금까지 이게 22년 1월 말 기준에 저희의 포트폴리오가 어땠냐 이때가 처음 시작하고 저희가 지금 한 200억이 좀 넘는데 이때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 한 40억 가지고 시작을 했을 거예요 아마 처음 시작 때 에너지가 지금 저희가 어땠었죠? 에너지가 36.04%입니다. 이거는 1월 말 기준으로밖에 그러니까 월말 기준으로밖에 그 증권사에 요청을 못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맞아요. 1월 초부터 이미 이렇게 에너지가 확대돼 있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고 귀금속도 15.79% 근데 귀금속 한번 보시면 금광주 3배 이런 거 보이시죠? 금광주 3배 그러니까 너무 확신을 가지고 했던 플레이였다. 이때 22년에 엄청 귀금속도 초반에 엄청 뛰었었죠. 네. 실버 2배 금 ETF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 3배짜리가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싶은 건 맞습니다. 여기 음식료품 크래프트 하인즈, 테크리온 휘트, 밀 이런 거 다 엄청 됐어요. 그리고 배당주 해서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발레 ADR 이런 거 다 22년에 엄청 됐던 종목들입니다. 다 이거를 연초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hedge로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저희가 롱온리로 한다 그래도 아마 이거는 증권사랑 얘기해봐야 되는데 롱온리로 한다 그래도 이런 건 할 수 있을 거예요. 빅스 레버리지, VXX 이런 것들을 소량 담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 30 이거 장기채 숏 이때도 가지고 있었죠. 장기채 숏 이거 3배짜리니까 TMV였을 거예요 아마. 3배 숏. 이거를 22년 초부터 가지고 6.46% 가지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갔는데 제가 이때 사실 좀 더 저는 22년을 사실 훨씬 더 잘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제가 그때는 현물 기반으로 이 시스템 안에서 주문 내고 하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좀 후회되는 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미리 매크로 변화를 예측하고 선점하는 거다. 선점하는 게 매크로 전략이다. 근데 이런 어느 섹터든 어느 국가든 자유자재로 옮겨 다니면서 액티브하게 해서 알파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한국에는 전무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간혹 그러니까 한국의 뭐 외국의 유명 헤지펀드들 있잖아요. 네. 그거는 결코 국민연금 이런 데는 아주 그런 기관 국민연금이나 이 정도로 사이즈 큰 기관한테는 제공이 되지만 개인들한테는 전혀 지금은 옵션이 없다. 접근할 수 있는. 근데 저희는 5천만 원 이상이면 그거를 제공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브릿지워터 펀드나 이런 것들이 전혀 개인들은 접근을 할 수가 없죠 한국에서. 오죽하면 그 증권사 PB분들도 이런 상품 지금까지 없었다고 예, 놀라셨잖아요. 아예 없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 24년에 이제 저희 수익률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나타내 주는 건데 저희가 큰 상승 구간이 2번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 24년 이제 1분기 정도 될 거예요. 1분기하고 뭐 한 4월까지 크게 상승했고 네. 그리고 24년 이제 한 9월 정도부터 또 크게 상승했죠. 네. 그죠? 그러면 이때는 저희가 어떻게 사전적으로 포지션이 변화가 됐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1분기에 올라간 거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24년 1분기에 뭐가 제일 많이 올랐나요? 전 세계에서. 귀금속이 제일 많이 올랐죠. 네. 그럼 이때 귀금속 이때도 보시면은 3배. 네, 아까 22년에 보셨던 게 있죠. 이게 28.91%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3배짜리가 28.91은 아니고 귀금속에 대한 아주 강력한 매수 포지션이 귀금속이 제일 커요. 물론 에너지도 이때도 컸습니다. 네. 근데 에너지는 그렇게 레버리지를 쓰지 않았어요 이때는. 저도 2배짜리 저도 뭐 좀 세긴 한데 근데 아무튼 에너지도 이때 24년에 아실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목 가격으로 보니까 자꾸 에너지가 주구장창 하락했는 줄 아시는데 이때 24년 2, 3, 4월에 엄청 크게 상승했습니다. 네. 에너지도. 근데 수익은 귀금속에서 훨씬 많이 났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 현대중공업 보이시죠? 네. 뭐 요거를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들고 있진 못하지만 좀 아쉬운데 저희 평균 매수 단가가 12만 3천 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한 2배 가까이 정도 하고 일단 팔고 좀 다시 보자 했는데 다시 볼 새 없이 그냥 조금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한 몇 달 움직이더니 한 20 몇만 원에서 한 움직이더니 그러고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저 떠난 여자친구도 그냥 보내주듯이 하면 미련 없이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 보면은 이때는 많지 않죠. 24년 초만 해도 이때 다 해서 10% 정도 있었고 뭐 기타는 뭐 이제 신흥국 좀 있었고 이렇게 더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저희 수익률에 기여한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많이 기여한 거를.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24년 후반에 어떻게 저희가 수익이 났을 때 어떻게 움직였나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섹터가 종목들이 겹쳐있기 때문에 공개는 못 해드리고 이거는 이제 모자이크를 처리를 한 건데 갑자기 신흥국이 엄청 크게 늘었죠. 33%. 맞습니다. 아까 10%였는데 맞습니다. 10%였던 게 33%로 늘었죠. 맞습니다. 그 차트 가서 다시 보시면 차트 보실 필요도 없겠죠. 작년에 중국 홍콩이 막 뛰었을 때가 24년 9월이었죠. 네. 그 직전에 몇 달 동안 저희는 홍콩을 엄청 매수했었습니다. 엄청 매수해서 홍콩 기술주들을 엄청 매수해서 저희 포트에서 이때 제일 컸었고, 그죠? 네. 그래서 33%까지 늘었었고, 한국은 신흥국이라고 해봤자 이때는 3.8%밖에 없었어요. 네.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작년 9월에 또 이벤트가 뭐가 있었죠? 그 커브 역전. 네. 연준이 금리 인하를 100bp를 했는데 장기 금리가 반대로 100bp가 올랐죠. 맞습니다. 이때 저희가 이때도 보시죠. TMV 그 사이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아까 24년 초에 없었잖아요. 장기채권. 장기채권 3배짜리 숏 ETF거든요. 저게. 이 TMV를 이때도 9% 가까이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매수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장 큰 기여를 한 걸 이런 식으로 늘렸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크로를 사전적으로 보고 분석을 하고 그거를 정말로 제가 말로는 표현은 어려워도 말도 못하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설명한다 그래도 어차피 이해를 할 수 없으시는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방송이든 뭐를 해도 근데 저는 정말 자신이 있고 이게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선제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 분석을 미리 해가지고 선점을 한다. 그게 그럼 저희의 전략이다. 맞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운영 메커니즘이 이렇다는 네네. 거죠. 운영 메커니즘이 이렇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뭐 제가 PB들한테도 설명할 때 뭐 이제 지금 대략적으로 24년 말 기준으로 그냥 단순 리스크 프리미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굉장히 정교하게 한 건 아니고 그냥 단순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해서 이익 수익률에서 실제 각 나라의 국채 수익률을 뺐을 때 트레일링 기준으로 미국은 이 정도로 지금 위험 자산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전혀 없다. 야, 위에 두 개가 이제 미국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 자산의 지금 리스크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다. 여기에 뭐 GDP 향후 10년 뭐 예상되는 거 1.5% 2% 더해봤자 제로다. 그 외에 ROW 같은 경우는 24년 말 기준으로 이미 리스크 프리미엄이 너무 매력적이었다. 물론 한국은 좀 내려왔죠. 지금 워낙 많이 올라와서. 맞습니다. 이거는 뭐 저에 대한 설명, 비판을 많이 줄였음에도 아무튼 이건 남아있네요. 저에 대한 설명이고, 저는 평생을 어쨌든 이런 외환이든 금리든 원자재든 채권이든 주식이든 증시든 이런 자산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돼서 움직이는지만 보고 살았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저는 말만 가지고 전망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정말로 스킨 인 더 게임을 평생을 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스킨 인 더 게임에는 단순히 회사 돈만이 아니고 저는 제 돈으로 정말로 스킨 인 더 게임도 정말 많이 했다. 그러면서 나도 펀드를 차리면 내가 질 자신이 없다라는 벤치마크,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장기로 해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자신감을 알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 그래서 제가 말이 좀 뭐라 그러죠? 좀 버벅거리고 좀 뭐 세련되지 못하다고 좀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제 강점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은 요거는 이제 저희 새로 이제 합류하신 제가 임원분 계시다고 했잖아요. 하나증권에서 부사장까지 하셨던 분이시고 저희 공동대표로 같이 합류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2년이 돼가지고 지금 합류를 하셨고, 저희 하나증권에서 굉장히 아무튼 큰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보다 연배가 더 많으시고, 이제 저는 운용, 여기 임상수 대표님은 이제 조직 관리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이제 합류를 해서 잘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됐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사실 축약한 버전의 맞습니다. PPT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아무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상품을 출시를 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한 번도 아마 PPT를 가지고 저희가 이거 이제 외부 이제 기관이든 어디든 이렇게 PPT 자료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로 공식으로 출시할 게 정말 얼마 안 남아 보여서 이제 정말로 이제 한 거고요. 이거는 과거처럼 어떤 테스트베드로 DLB 자체적으로 뭐 유진증권하고 한 거랑 다르게 저희가 이제 해서 처음에 모집을 하고, 이제 증권사도 자체적으로 모집을 하고, 이제 좀 레코드 조금만 쌓여서 이제 괜찮으면 앞으로 많이 이제 좀 이게 될 상품이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처음에 모집이 아마 제 생각에는 한두 달 안에, 늦어도 2달 안에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몇 군데 이제 지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가입이 가능하실 거고, 상품은 이게 두 가지가 아마 동시에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때 가서 다시 공지가 바뀔 수 있지만 5천만 원이면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건 거의 확실할 거고, 하나는 7% 달성하면 조기상환. 7% 달성하면 요새 그런 게 유행이래요. 그래서 7% 달성하면 조기상환하고 계속해서 이제 조기상환 다시 또 발행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상품이 하나가 아마 될 것 같아요. 그게 다 서로 뭐 선호하기도 하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금을 빨리 이렇게 또 순환시킬 수 있고,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모레셋이 보는 매크로 전망을 기본으로 하되 약간 선택과 집중이 들어갈 거고, 또 정말 타이밍을 진짜 제가 트레이딩을 하듯이 정말 트레이딩 뭐 프랍할 때 했듯이 좀 더 정교하게 하겠죠. 어떤 장기로 가져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뭔가 좀 선택과 집중으로 할 것 같아요. 물론 매크로 기반을 하지만 뭔가 포트폴리오를 좌사자 깔아서보다는 뭔가 선택 집중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좀 더 트레이딩의 느낌이 있을 수 있다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이제 오레셋처럼 개방형 쭉, 이거는 저희는 어쨌든 리스크를 최대한 피하면서 우상향하는 거를 만드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 많은 분들이 재테크로 생각할 때 선호하시는 거기 때문에 늘 어쨌든 한 해라도 손실은 보지 않는다. 무조건 손실을 안 보고, 어쨌든 무슨 뭐 리먼 사태가 오든 뭐가 하든 손실을 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대형 이벤트가 있다고 해도, 저희는 외부적인 대형 이벤트가 있다고 해도 그거는 옵션이 그건 무조건 저희가 추구하는 건 절대 수익이다 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그냥, 원래는 한국에서는 보통 그런 조기 상환형 뭐 이렇게 수익 달성되면 상환하고 만기를 뭐 1년 정도 잡고 뭐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개방용으로 아예 쭉 가져가는 거를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둘 다 아마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같고, 다만 이제 아까 처음에 질문하셨던 오레셋하고의 그럼 차이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7% 달성되면 이제 이거는 뭐 기본으로 이해되실 거고, 개방형하고 비교하셨을 때는 일단 첫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최소 가입 금액이 5천 이상이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둘째, 장단점이 있어요. 맞아요. 오레셋은 어쨌든 좀 더 포트폴리오 기반으로 좀 더 트레이딩이 조금 덜 일어나는, 좀 더 장기 안정성에 조금 더 둡니다. 오레셋은. 왜냐하면 오레셋은 플랫폼으로
저희가 주문을 이렇게 다 고객들한테 발송을 드리면 고객이 또 이제 승인을 누르고 뭐 이런 과정들이 또 한 번에 또 과정이 거치다 보니까 조금 그 주문의 편의성이나 이런 게 조금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이제 랩으로 출시가 되면 그 랩은 어쨌든 주문에 대한 편의성은 훨씬 높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럴 수는 있겠으나 조금 더 액티브할 수 있겠죠. 랩이, 그죠? 네. 근데 반대로 이제 랩의 문제는 랩으로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불리한 거는 첫째, 일단 기본적으로 오레셋이 제공하면 하는 프루팅이 제공이 안 될 거고, 둘째, 수수료가 아마 랩은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 오레셋은 진짜로 저희랑 다이렉트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삼성에 이제 온라인에서 하시면 되는데, 수수료가 어쩔 수 없이 좀 더 아마 비쌀 거다. 이거는 이제 판매점도 거치고 증권사를 거치기 때문에 맞아요. 좀 아마 그럴 거고, 진짜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셋째는 오레셋은 어쨌든 레버리지도 하고, 숏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오레셋이야말로 사실은 뭐 엄밀히 말하면 진짜 롱숏 헤지펀드 형태죠. 물론 지금까지 숏을 한 게 정말 수익에 많이 기여를 했냐, 그건 다른 얘기지만 그건 어느 게 좋을지 이제 앞으로는 몰라요. 맞아요. 제가 다만 오레셋에서 숏을 해야 된다, 정말 시기적으로도 포지션 숏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된다라고 했을 땐 랩 같은 경우는 아마 롱온리가 될 것 같아요. 레버리지도 안 써야 될 것 같고, 롱온리라면 랩에서는 현금을 많이 보유할 겁니다. 현금 비중이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주식보다는 대체 투자에 대한 니즈가 많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건 한국에선 그런 펀드든 랩이 전혀 없고, 저희처럼 할 수 있는 게 없고, 인력도 없습니다. 제가 그냥 이건 장담 드릴 수 있어요. 오히려 개인분들 이렇게 저희 채널 보시면서 각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 아시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유명 헤지펀드들은 절대 한국의 개인들한테는 제공도 안 되고, 최소 가입 금액이 어마어마하고, 개인들한테는 아예 제공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장기적인 목표는 정말로 큰 뭔가를 하는 게 목표지만, 사실은 제가 이거 예전에 얼핏 얘기한 것 같은데, 일단 첫째는 정말로 저는 계속 이런 스킨십을 개인분들하고 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특히 그런 기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정말로 그런 신뢰를 계속 쌓으면서 계속 저는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제가 말하는 거랑 반대로 가든 그대로 가든 프루팅에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심지어 유튜브에서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이런 게 굉장히 어쨌든 투자 문화 그거에서는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고, 둘째는 사실 이거는 내부적인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왜 나이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자문사나 펀드 같은 거를 하기 되게 좋은 시절이 아주 예전에 잠깐 있었습니다. 바이더 코리아 하면 다 될 때, 매크로를 몰라도 펀드 매니저들이 그냥 다 매크로 모르고 그냥 다 기업 공부만 하고 코스피 안에 주식을 사더라도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코스피가 불장일 때요.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이 아시는 진짜 유명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박현주 회장님이나 그런 분들은 그때 당시에 다 엄청 크셨던 분들이에요. 그때는 정말 개인들이 펀드를 하려고 줄을 섰었습니다. 근데 이후로 한국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매크로에 대한 지식이 그 옛날부터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너무 제도권에서 없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아니 코스피가 안 좋으면 왜 안 좋은지 이유를 생각하고, 왜 미국이 좋으면 왜 좋은가, 그거에 대한 이유가 파악이 되고 그에 맞춰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채권을 사야 되면 그런 걸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덱스 그냥 지수가 빠진다고 그냥 다 같이 난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래 버리면 아무도 안 하죠.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예전에는 사실 한국도 그런 시대가 있었으나 이제 그런 걸 겪으면서 2011년부터 계속해서 박스장 코스피는 하락하기만 하고 계속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분들 수익이 엄청나게 낮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자꾸 더 위험한 코스닥 안에 이상한 잡주로 펀드 매니저들도 몰리고 이러면서 상폐되기도 하고 별의별 게 많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펀드에 대한 사실은 신뢰가 안 그래도 정말 없어지고 안 하던 와중에, 다 기억하실 만한 이제 라임 사태, 그리고 옵티머스 사태 다 기억하시겠죠. 그 사모펀드들. 저희는 완전히 100% 시장성 자산을,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걸 가지고 거래를 하는 시장성 자산을 하는 저희는 너무나도 억울하게도, 이게 이제 라임이나 이제 옵티머스는 그냥 단순히 펀드 매니저가 실력이 없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제 구조화 채권, 구조화 상품을 한다고 해놓고 무슨 자기네들이 투자하겠다라는 공기업 회사채 이런 게 아니고 어디 이상한 사채에다가 그러니까 사기를 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게 터지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개인들의 문제가, 개인들이 펀드를 선호하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됐냐면, 판매사들이 애초에, 왜냐면 책임은 판매사가 져야 되니까, 그죠? 판매사가 져야 되니까, 판매사들이 애초에 자문사든 사모펀드든 저희처럼 심지어 100% 시장성 자산으로 하는데 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상품을 걸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환경이냐면, 예전에 바이코리아 이럴 때는 펀드 매니저가 좀 해서 자문사 하겠다 그러면 돈이 밀려오고 예전에 그랬는데, 그런 환경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제 윗세대 선배들의 어떤 그런 잘못도 있고, 그 잘못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매크로에 대한 무지. 워낙 아직도 한국에서는 제도권에 그런 펀드가 아예 없어요. 찾아보세요. 진짜 아예 없어요. 펀드든 자문이든 아예 없습니다. 그게 아예 없고, 둘째는 그런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코스피 좀 안 좋으면 무작정 그냥 계속해서 마이너스 맞고, 수익은커녕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왔었고, 둘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끝에 다다르니까
자꾸 점점 이제 시장성 자산으로는 수익낼 그러니까 매크로를 모르니까 왜 코스피는 계속 물려있지 이걸 모르니까 자꾸 부동산 펀드 구조화 채권 구조 전환사채 이런 걸로 하다가 사모펀드라는 이름을 씌워서 그런 걸 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 큰 두 곳에 라임하고 이제 옵티머스에서 아주 큰 규모로 정말 말 그대로 사기를 친 거죠. 있어서는 안 될 제도권에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하는 업체가 해서는 안 될. 근데 그들도 제가 나중에 내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한 건 아니었대요. 그 아주 하나 건너면 이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잘 아는 분하고 저랑 이제 친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원종준 대표하고 이제 그쪽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그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 사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래요. 근데 애초에 폐쇄되어 있는 구조와 자기들이 뭘 투자해도 알 수 없는 시장성 자산이 아니고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단이 나면서 판매사조차도 아예 운용사나 자문사에 대한 이제 비즈니스나 리스펙이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제가 요새 되게 바쁘다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 아까 그 대표님 같이 합류하시면서 그 대표님이 진짜 한국에 이런데 이게 너무 기분이 좋다 이래서 합류를 하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그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지금 그래서 이제 어차피 열릴 거니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증권사 자체로도 판매가 나가겠지만 일단 처음에 이제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이제 많이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5천 이상이면 다 가입하실 수 있는 거고, 어찌됐든 예를 들어 당장 리먼보다 더 큰 그런 게 와서 증시가 꺾였다는 건 저희한테는 핑계는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마이너스가 났다. 그거는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제가 하는 일이 그런 거를 대비해서 그거에서 오히려 이득을 취하거나 이득을 취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대비가 돼야 되는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추구하는 거고, 저희 시청자분들조차도 제가 말을 이렇게 해도 아마 저희가 투자를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안 그래도 그러면은 저게 저희가 프레젠테이션 자료의 아주 일부긴 한데 그거를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가 이제 저희의 홍보 시간이 광고 시간이었고, 네,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장으로 이슈로 넘어가실까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저희 운용하는 게 펀드 상품, 쉽게 말하면 펀드 상품 랩입니다. 랩 상품이고, 저희가 조만간 또 운용사로 전환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펀드도 출시를 할 거고, 근데 어쨌든 운용사 전환까지는 이제 신청하고 인가하고 이런 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시간이 걸리고, 일단은 랩으로 상품으로 해서 증권사에서 정식으로 판매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지점들에서도 판매가 나갈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단계의 첫 단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꾸준히 계속 이제 랩이 발매가 될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판매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초창기니까 오히려 훨씬 좋으시고, 이게 저희가 계속 레코드가 좋아서 자주 쌓이잖아요. 네. 저희가 랩도 받을 수 있는 한계 금액이 있어요. 무조건 계속 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무튼 초창기에 저희 나갈 때 그때는 그 판매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니까 그때 어쨌든 먼저 해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정말 헤지펀드들이 보통 그래도 한 몇 년에 한 번씩, 한 5, 6년에 한 번씩 크게 수익 내서 이제 평균 수익을 높이는 게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장기 채권에 대해서 조금 일단 제가 고려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장기 국채를 투자하신 분들, 특히 미국 장기 국채를 투자하신 분들, 요새 한국 장기 국채도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에 투자하셨다면. 한국은 최근 들어 이제 다시 장기 금리가 오르고 있죠. 코스피가 오르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정말 요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를 했다는 거는 TLT 이런 거 말고 만약에 현물로 투자를 하셨으면 꽤나 마음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꽤나. 네. 그죠? 왜냐면 이게 그냥 가격적인 문제가 아니고 외환에 대한 손실도 지금 최근에는 크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꽤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올해 들어서만 연초 대비 아마 거의 10% 가까이 원달러로 빠졌으니까. 거기다가 요즘에 리세션 얘기 나와도 빠지고 해도 별로 움직임도 없고 하니까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저는 가격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TLT나 장기 채권 기준으로. 근데 이제 보통 채권을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 제가 아는 곳만 해도 보통 그러니까 증권사 중에 채권을 지금 가장 많이 판 데가 삼성증권입니다. 장기 채권을 가장 많이 판 데가. 그리고 거기에 가장 많이 판 곳은 고액자산, 정말 고액자산, 초고액자산을 하는 데들이에요. 그쪽에서 저한테 먼저 연락이 자주 왔었어요. 거기에 자기가 이만큼의 자산을 관리한다 이런 PB분들. 근데 그런 데들은 이제 왜냐면 삼성계열 자금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냥 자체적으로 자금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사실은 왜 저한테 굳이 저희처럼 이제 중소형 회사에 먼저 연락이 왔냐 하면 너무나 이제 제 전망을 어디서 보시고 이제 연락을 하신 건데 너무나 많이 판매를 하신 거죠. 제 전망을 보니까 100% 이해는 안 되는데 일단은 뭔가 저거는 진짜 뭐가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과정도 꽤 됐고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엄청나게 판매를 하셨어요. 보통 그 알채권이라는 거는 ETF 말고 알채권은 작은 규모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작은 규모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채권을 장기물을 그러니까 사게끔 그런 PB들이 판매를 했다는 건 일단 최소 단위가 엄청 높아요. 단위가 높은데 저는 가격적으로는 오를 수도 있고 언제부터 오를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리고 정부도 미국 정부도 어떻게든 이거를 해보려고 하겠지만 장기 채권이 정말로 수익이 나기 시작하고 저희조차도 저 아까 포트 보셨겠지만 장기 채권 쇼만 담았지 롱은 한 번도 담은 적이 없어요. 저는 21년에 런칭 전에도 글을 썼는데 그때도 계속 그러니까 미국의 장기 채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기 금리에 대해서 계속 경고했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사람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액자산가분들 있잖아요. 고액자산가분들이나 그렇게 장기국채를 엄청나게 사셨던 분들 네. 그분들이 어떤 뉴스나 언론에서 엄청난 곡소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턴어라운드가 안 될 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가격으로는 올릴 수도 있어요. 조금. 근데 오히려 그러면 달러가 정말 크게 빠질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곡소리가 나오고 정말 로스컷이든 뭐든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전에 만약에 가격이 뭐 바닥에서 이러다 가격은 언제든지 오를 수 있어요, 명목으로. 근데 그러면 그 이벤트는 달러가 엄청 원화 대비로 엄청나게 크게 빠지는 결과와 함께 그렇게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 바닥이 안 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그런 시점이 와 보인다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채권형 상품을 출시를 할 겁니다. 그런 채권형 삼성 플랫폼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준비를 조금씩 하고는 있어요. 그런 게 언젠가는 올 거니까. 다만 저는 뭐 그게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때가 아닌데 그런 거를 절대 출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장기 금리 너무 제가 계속 여러 번 얘기했던 뭐 재정 준칙, 뭐 인플레이션의 하이어 폴 롱거 뭐 이런 거를 또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 그 손바뀜의 주체가 기업으로 쳐볼게요. 장기 국채를. 그럼 가장 대주주가 과거에는 글로벌 중앙은행 그리고 글로벌 대형 기관들 정말 보험사처럼 듀레이션이 정해진 장기 동안 픽스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곳들이었다면 지금은 이 손바뀜이 완전히 다 민간으로 민간도 그 안에서 개인으로 개인한테 엄청나게 많이 넘어간 상태예요, 손바뀜이. 페이퍼 핸드죠, 페이퍼 핸드. 네네. 이 사람들의 페이퍼 핸드가 앞으로는 뭐 가격은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으면 반대로 환이 엄청 손실이 날 수 있고 가격이 좀 오히려 뭐 이런 것 같으면 알고 보니 뭐 아무튼 그런 상황이 계속 올 거란 얘기죠. 그리고 그게 정말로 어떤 트리거가 돼서 하는 과정은 결코 그렇게 가볍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한 번 아직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매크로의 흐름이나 그런 조건들이 그런 어떤 플러시 상태로 가고 계속 그 작은 힘들이 모여서 플러시가 아무리 미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용을 쓰려고 해봤자 한번 플러시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제가 계속 말하지만 언제든 뭐 가격 오를 수도 있고 금리는 하락할 수도 있고 근데 계속 말씀드리듯이 당연히 환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 그렇다. 만기까지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지고 아니죠. 그냥 뭐 그분들이 뭘 알아서 그분들도 그냥 뭐 저기 고액자산 PB분들이 막 엄청 지적으로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장기 국채가 왜냐면 과거 10년은 과거 10년에 어디 장기 국채가 4%를 주고 5%를 줘요. 그것도 미국의 국채가. 근데 제가 계속 21년부터 강조했던 거는 그 과거 10년, 2010년부터 2020년 그 구간이야말로 일시적이었다라는 거죠, 계속. 평생 나올 수 없는 지난 5,000년, 제가 지난번 방송인가 한번 얘기했는데 지난 금리의 역사는 기원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금리의 역사는. 맞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기원 지금이 2025년이잖아요. 네. 기원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금리의 역사는 3,000년인가 뭐 몇천 년이래요. 그 중에 마이너스 금리로 갔던 게 제가 말한 그 2010년과 2020년에 그러니까 2008년과 정확히는 2008년 리먼 이후부터 2020년,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까지 갔었잖아요. 미국은 제로로 가고 수천 년의 금리의 역사 동안 그때가 유일했던 거라고요. 그때가 유일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자산들은 그 밸류에이션, 왜냐면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당연히 금리와 연관되는 거니까 밸류에이션이 정당화가 될 수 있었고, 근데 그게 이제 다시 서서히 과거의 10몇 년의 일시적이 아니라 정상화로 가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맞아요. 돈의 값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가 얼마나 미국 국채 팔기 좋아요. 말하기 좋아요. 미국 국채가 저기 4%입니다. 5%입니다. 연에 꼬박꼬박 명목으로 4% 받을 수 있습니다. 꼬박꼬박 5%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얘기하기. 그렇잖아요. 30년물 사면 5%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0년물 그 사이에 환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얘기 안 하죠. 해도 어차피 몰라요. 뭐 자산가라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 어차피 몰라요.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은 분들이 알게 된 거는 사실은 22년 이후예요. 맞아요. 그런 거 진짜예요. 주식 투자한다고 해봤자 인플레이션이라는 많은 분들은 특히 진짜로 정말이라니까요. 2010년대에는 뭐 인플레이션 뭐 정확한 더나 이렇게 매크로하는 뭐 채권하는 분들이나 좀 그러지 뭐 인플레이션 뭐 교과서에서 한번 본 적도. 네,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뭐 갑자기 무슨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뭐 다 너나 나나 뭐 인플레이션 뭐 얘기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그런 단계고
그래서 결국 지금 뭐 어떤 상황이 와도 장기금리가 추세적으로 좀 그래도 가격이 한번 장기국채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도 유심히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럴 것 같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뭐 그리고 좀 상승하면 달러 또 빠지고, 뭐 이런 흐름이라는 거는 주식보다 일단 이번에도 채권에서 훨씬 먼저 그런 게 지금 아웃 오브 US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들어서 지금 미국이 ROW에 비해 엄청 언더퍼폼 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미국 주식은 상승을 멈출 줄 모르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뭔가 제가 때문에 그런 22년에 하락은 정말로 맞춘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랩 하실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22년에 그 다른 거 30%씩 주식 채권 지수나 인덱스가 막 30%씩 빠졌다는 거니까 개별 주식 이런 거는 막 60, 70% 난 거 엄청 많았다는 얘기예요. 맞아. 그 와중에 저희가 저렇게 반대로 수익을 낼 수 반대로 저희가 22년에 15%가 냈거든요. 15, 16 이렇게 냈거든요. 그렇게 낼 수 있었던 거에는 그 처음 3달 동안은 30몇 %까지 올라갔습니다. 엄청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대응을 조금 아쉬웠던 게 있는데, 그럴 수 있었던 거에 저희는 주식에 대한 숏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식에 대한 숏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도 웬만하면 주식 숏을 안 하는 사람인데, 혹여나 제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셔너리한 디프레션이 틀릴까봐에 대한 그 위험 때문에 롱숏을 할 때 숏을 좀 잡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숏을 안 해요. 혹여나 진짜 그냥 그레이트 디프레션일 수도 있을까봐. 근데 어쨌든 22년은 제가 정말 정확히 맞춘 거잖아요. 한국에서 정말 저희가 1등이었습니다. 그냥 모든, 뭐 물론 한국에 이렇게 매크로는 없지만 모든 그냥 그걸로 했을 때.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주식에 대한 하락에 대한 컨빅션은 더 세요. 더 센데 정말 이 정도로 가는 건 저도 사실은 많이 힘들어요. 저라고 아니면 저도 사람인데 왜 주식이, 왜냐면 특히 영상할 때 헤드라인 뭐 썸네일이라도 주식에 관해서 잡잖아요. 그 뭐 주식 위험하다 뭐 이런 거 썸네일 많이 잡잖아요. 근데 왜 안 빠지는지 진짜 저도 좀 지치는데, 보면은 저도 알 것 같더라고요. 어떤 주식 숏에 대한 입장을 강하게 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사실 지금까지 어쨌든 숏 특징이 없었으면 훨씬 더 오래셋은 수익률이 좋았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랩은 이제 그거 대신에 이제 롱온리로 하게 되면 현금을 많이 이제 비축하고 대체 자산을 롱을 많이 하겠다는 건데,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모든 밸류나 모든 실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더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더 가면 안 되면 그거는 다 온 게 맞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온 게 맞다니까요. 다만 그게 1년을 더 갈지, 그거는 어떻게 저는 정말로 다 맞다고 보는데, 아니 그건 신도 알 수 없다고 얘기해요. 위대한 버핏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저를 정말 옛날부터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저는 오히려 바닥은 진짜 기가 막히게, 사실은 저야말로 바이더딥이나 진짜 바닥을 기가 막히게 좀 잡아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 진짜 바닥은 잘 잡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거는 기술적이나 뭐나 잡을 수 있는 툴이 있어요. 근데 위에는 이제 한마디로 위가 버블이 유지된다는 건 툴을 뚫고 이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진짜로 알 수가 없어요. 맞아. 뭐가 하고 한데, 제가 그냥 다만 보는 거는, 전에도 제가 저희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10년하고 3개월 있잖아요. 10년 3개월 금리 커브가 역전됐다가 정상화되고 뭐 하면 늘 시그널이었잖아요. 이번에는 다를 수는 있겠죠. 어떤 분들은 그리고 그거 정상화 됐는데도 왜 뭐 하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지난번에 뭐 아무튼 그런 분들 계시던데, 자, 그게 정상화가 된 게 제가 알기로 24년 10월인가 11월인가 그래요. 커브 역전됐던 게 정상화된 게. 근데 보통 그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라는 건, 역전된 게 정상화되고 1년 안에 리세션이 나오는 게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 1년이라고 지금 24년 10월이라고 쳐도 아직 6, 7, 8, 9, 10, 5개월 남은 거예요. 예. 그 안에 어떤 게 발생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계속 영상으로 차분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상으로 구독자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린 건, 유가 13개월 선행하면 다 늘 리세션 전에는 무조건 유가가 급등이 있었다. 제가 보여드린 거 다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아무튼 제가 지난번 못 보신 분들 정말 중요한 영상이니까 꼭 보시고, 13개월 무조건 선행한다. 유가 13개월 선행으로 제가 한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중요해서 프루팅에만 원래 하는 건데, 그거를 매크로투데이에서도 남겼었는데, 여러 가지 제가 보는 여러 가지 시그널과, 왜 지금 유가가 정말 제가 포지션이 많은 거는 아주 여러 가지 시그널, 아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굉장히 그 트리거가 지금 트리거가 발생하지 않은 트리거가 유가의 급등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지금의 어떤 단기적으로는 엄청 크게 변동성이 뭐 77불 갔다가 뭐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아무튼 그렇게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하나 이제 진짜로 안전자산을 이제 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어찌 됐든 아무튼 직접 투자를 하시는 이제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채권이 안전자산의 기능을 아주 못하는데, 그러니까 마치 꼭 원인은 다르더라도 마치 70년대 정말 딱 그때 사이클처럼 채권은 아예 안전자산 못하고 귀금속, 그리고 이제 원유, 뭐 이런 원자재 많이 안전자산을 하는 그런 게 지금 지정학적으로 겹친 거나 여러 가지를 봐도, 이 흐름이 어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지난번 뭐 작년이었나요? 뭐 후티랑 뭐 미사일 처음에 쏘니까 뭐 잠깐 올라갔다 다시 빠지고, 그게 절대 그럴 흐름이 아닐 거고, 이거는 최소한 어느 정도 향후 꽤 그게 얼마만큼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흐름이 본격적으로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안전자산으로 대피해야 되는 자산은 확실히 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 중에서 가장 저평가돼 있고 단기로는 물론 말했지만 변동성이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클지 몰라요. 진짜 뭐 단기로는 또 다시 뭐 좀 빠질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선 저는 에너지가 가장 상승 토크, 그러니까 상승 영역이 크다고 보고, 전쟁 전에도 67불이었어요. 지금 네.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봤을 때 보니까 71불인가까지 떨어져 있고, 변동 막 움직이니까 네. 뭐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프리미엄이 71불이어도 너무 쌉니다. 예를 들자면 뭐 더 빠지면 더 쌀 거고요. 어제 밤에는 제가 알기로 69불까지 잠깐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으니까 지금도 71불인 거 같아요. 지금도 71불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방향성을 잘 잡아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그거 말고는 네. 다른 안전자산은 전혀 그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상승폭이 유가가 가장 강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자재 중에서는 안전자산이 당연히 유가 말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어떤 거라고 제가 유가가 대표적인 거니까 이제 유가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저희는 굉장히 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지금 현금 포션이 더 많았으면 여기도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는 섹터가 있어요. 원자재. 네, 원자재 중에서 그건 제가 프루팅에 해놨습니다. 현금이 오레셋에서 만약에 현금 비중이 더 있었다, 지금 거의 풀로 인베스트가 돼 있는데 현금 비중이 좀 있었다면 여기 지금 사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프루팅에서 보시고. 그런 건 있는데, 그리고 아직 그거는 제대로 시작이 안 됐죠. 몇 가지 있습니다. 예, 시작이 안 됐고. 근데 반대로 이제 주식, 증시 중에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홍콩, 증시에 대한 거는 늘 어쨌든 저평가됐다고 하는 걸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정 부분 늘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홍콩 주식에 많이 돼 있는 거 많이 말씀드렸지만, 홍콩 주식은 아직 진짜 저평가긴 해. 최근에 조정이 또 꽤 와서 저평가긴 해서. 근데 한국 주식은 지금 3천 뭐 거의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3천 찍. 예. 근데 한국은 장기적으로는 아직도 저평가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거는 그냥 관성적인 측면에서 이쯤 되면 일단은 조정은 필요합니다. 나중에 건강한 상승을 위해서도. 그 말은 웬만한 증시들은 미국에 정말 큰 하락이 시작이 된다면 어떤 이유로든 네. 아마 같이 좀 조정받지 않을까. 근데 그런 측면에선 또 진짜 홍콩이, 저는 이거 보유 편향이 아니고 그냥 밸류에이션 측면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움직임을 계속 봤을 땐 제일 영향을, 주식 중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일단 하락이 정말로 나스닥이나 이런 거에 큰 하락이 시작한다면 하락 초기에는 일단 글로벌 증시도 영향을 받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 정도로 한국이나 이런 데는 꽤 올라왔어요. 올해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게 뭐 정확히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쨌든 올해 안에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장기 뭐 10년 3개월 뭐 그게 어쨌든 1년은 무조건 봐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럼 저는 아무튼 그게 올해 10월까지거든요. 10월 11월. 네. 그럼 뭐 올해 뭐 한 5개월 정도 남은 거니까 그 안에는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이해되실 만한 이제 그냥 지표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까지 하실까요? 출시할 때 또 말씀드릴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정말로 한국에서는 아무튼 대안은 저희 말고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출시하고 지금까지의 수익률이 사실은 정말로 저희가 펀드로서 만약에 그 해외 유명한 데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랑 비교해도 아마 저희가 좋은 데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출시일부터 비교를 하자면.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조만간 또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